보는 의사입니다. 처음 제 직업을 듣고 보면 이 나이까지 혼자인 지금의 저를 눈이 높거나 집안에서 꽤 까다로운 기준을 보는 게 아닐까 짐작하시긴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밭농사 하시면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라 세상 물정에는 더 순수하시고 아들이 의사라고 딱히 떵떵거리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제가 농사를 이어받기를 원해서 혼자 공부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들으며 의사가 되었을 때도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 않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지. 그렇게 온 기운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찌 살려고 그러냐. 의사 같은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언제든 생각 바뀌면 내려와라. 부모님께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으로 적당히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께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는 게 어떠냐 물어도 부모님께서 늘 반대하셨어요. 괜히 멋만 들어서 겸손한 줄 모르고 살 것 같다면서요. 여전히 귀하게 키운 소들이 걱정되고 소가 아프면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분들이라 마흔이 다 돼가는 아들이 결혼을 안 해도 스트레스 주거나 잔소리하진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전 소한테 제가 밀리는 건 아닌가 싶은 철없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골에서 컸다는 게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꽤 낭만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더군요. 서울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풀벌레 소리부터 계절을 다 느끼고 살아서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내내 농촌에서 살았던 제가 서울에 와서 깍쟁이 같은 사람들 틈에서 계산하고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결혼도 멀어졌고 응급실에 발령난 이후로는 더더욱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저녁이고 주말이고 함께 보내는 남자가 좋지 언제라도 호출받으면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고 병원 근처에서만 맴돌아야 하는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소개해준다는 친구들의 제안에도 민폐야, 지금 누구 만나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 해줘. 그러다가 곧 40 된다? 그땐 이야기 달라지지. 한 받아봐. 그러다 정 안 되면 혼자 살아야지 뭐. 라며 농담 반 진담 반 말했어요. 솔직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재정적 문제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사란 직업이 좋긴 하더라고요. 24시간 병원에 묶여 있어야 해서 어느 때는 월급이 2번 들어와도 고작 커피 몇 잔 마신 게 지출의 전부일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들과도 인연이라는 게 생기는데 제가 초창기 시절에 현장에 나오니 공부로만 알았던 것들이 새하얘지더군요. 아무것도 몰라서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무안을 당할 만큼 어버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약 처방했으니까 하루 2회씩 부탁드립니다. 환자 상태 확실히 보셨어요? 보시고 처방하신 거예요? 지금 저 상태인데 이 약을 쓰면 피 안 멎어요. 생각하고 다시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라며 혼이 났죠. 다들 의사라고 하면 제대로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도 인턴 생활이 있듯이 저도 그렇게 멋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뒤에서 간호사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가락질 받던 때라 환자를 만나도 자신감이 없던 때였는데 그때 새벽 2시쯤 상처를 입고 온 환자가 있었어요. 늘 응급실에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환자는 문에 발이 끼어서 발등이 다 터져 있는 상태였죠. 전 손을 덜덜 떨면서 꿰매기 시작하는데 환자가 절 보고 웃더니 선생님 슬리퍼 너무 귀여워요. 누가 선물로 준 건데 잠시만요, 땀이 나서. 천천히 하세요. 발등이랑 흉터 남아도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흉터 안 남게 해야죠. 선생님,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티 나요? 엄청 티 나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병실에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이란 곳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아파서 오기 때문에 농담을 나누거나 편안한 인사를 나눌 수가 없거든요. 늘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도 저도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저를 잘 풀어주려고 하는 그 환자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고마움이 컸던 것 같아요. 선물로 받은 캐릭터 슬리퍼를 보고 내내 웃던 환자는 며칠 뒤 실밥을 뽑는 날에 다시 병원에 와서
일부러 저를 찾아와 음료수와 간식, 작은 편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나은 것 같다는 인사까지 해서 그 작은 일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처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실수이긴 했지만요. 참 고마운 환자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서울로 올라온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날이었는데 술집에서 이야기를 신나게 하던 중 제 앞으로 어떤 여자가 와서 앉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란 친구놈들은 우르르 사라졌고 저는 결국 혼자 술집에 남아 그 여자와 대면을 하게 됐죠. 술에 취했던 건지 아무리 봐도 제 눈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 기억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아,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서울에서 사귄 친구라고 해봐야 병원 사람들 뿐인데 대체 누가 저를 안다는 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양말을 벗더니 발등을 내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초기 시절에 만났던 환자인 걸 기억할 수 있었죠. 아, 기억나요. 상처가 남았네요. 지금 했으면 제가 더 잘해드렸을 텐데. 미안해요. 다시 보니 참 엉성하게 했던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여자 환자인데 그때 실력이 더 좋았으면 덜 흉터가 남았을 텐데 싶어서 후회가 들어 미안해지더군요. 괜찮아요. 이거 보면서 다신 안 그래야지 생각해요. 털털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여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그때 쪽지와 음료수 남겨주고 간 생각도 나서 감사함에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제가 술을 사기로 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끌리는 그녀의 매력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제 이야기도 진중하게 듣더니 제 직업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닌 직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까지 성숙하게 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후로 틈만 나면 전 그녀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제 근처로 와서 하는 데이트였지만 그녀는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피곤하진 않냐며 묻는 그녀의 깊은 배려가 좋았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언젠간 제 옆 사람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골에서 소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님과도 잘 지내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만으로 그녀와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자마자 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신경도 쓰지 마. 아이, 섭섭하게 그런 말이 어딨어. 명절에 안 와도 되고 너희들만 잘 살면 그만이니까 시골이라고 겁먹지 말라고 그래. 갑자기 찾아가는 것도 무서워한다더만 서울 아가씨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조만간 얼굴 봐야지. 우리가 한번 올라갈까? 소는 어쩌고? 아유,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소가 문제야? 그렇게 전 6개월쯤 그녀와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순탄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줄 알았으나 그녀의 대답은 노후였고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아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미 부모님께도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고 다 이야기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당연한 줄 알았던 그녀의 반대가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있지도 않을 거면서 저와 사귀는 마음도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해? 그냥 다. 내 문제도 그렇고. 혹시 돈 문제라면 내가 그 정도는 다 준비해뒀으니까 너무 부담 갖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만 잘 맞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제가 혼자 너무 김칫국을 마셨나 싶더군요. 게다가 시골 부모님은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서울을 내일이라도 올 기세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일 핑계로 계속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렇게 그녀 마음이 결혼까지는 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딱히 이렇다 할 이유를 들어서 납득이 된 것도 아니었고 사귀면 사귈수록 어딘가 그녀에 대해 벽이 하나 있어 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이 사랑을 나눌 때에도 미안한데 이대로 그냥 하자. 나 위에는 옷 입고 있을게.
아, 이대로 하라고? 하기 싫으면 그만하자. 둘이 사랑을 할 때도 절대 상의는 입고 있는다거나 불을 켜면 안 된다는 조건들이 따라붙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초반에 그렇게 밝고 화사했던 그녀가 이런 모습이었나 싶기도 하고 어쩌면 저에 대한 사랑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슬슬 이별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녀를 보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껍데기만이라도 좋으니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니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구차한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인지 매일같이 연락하던 우리 사이는 약간 뜸해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녀와 이별하겠다는 예감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역시 그 얘기가 나왔구나 싶어서 무서운 마음에 한참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시간을 줘. 다시 문자를 열어서 전체를 확인해 보니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해결할 시간을 조금만 줘. 뭔가 제가 모르는 상황이 그녀에게 있는 것 같아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을 믿으며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어김없이 응급실 근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실려온 사람이 있었고 발가락 모양과 헝클어진 머리 그것만 봐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녀가 온 걸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1분 1초가 매우 급한 상황이라 입던 옷을 가위로 자르고 간호사가 정신이 드냐며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초점을 확인하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심에 바로 다가가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저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집을 병원 근처로 옮겼던 탓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오게 된 것 같았어요. 119 신고로 온 그녀를 자세하게 살펴보려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글거리던 사람이 이렇게 풀죽은 상태로 올 수가 있는지 고작 시간을 달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발끝부터 힘이 쫙 풀리더군요. 하얀 시트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서 그녀의 마지막이 될 순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제가 맡을 건지 확인을 하더군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심박수도 떨어져요. 제가 해요. 제가 합니다. 비켜요. 차가운 수술실에 누워있는 그녀의 몸을 올라타 급하게 옷을 가위로 자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뚝뚝 흐를 정도로 힘줘서 겨우 그녀의 심박수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잠시 안정을 찾은 뒤 보호자가 연락이 닿으면 곧장 수술을 시작하기로 했죠. 저는 겨우 한 고비를 넘기고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시며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눈을 떠서 다시 그녀에게 다가서서 보니 아까 정신없어 미처 보지 못했던 검은 선이 몸에 있더라고요. 이상한 게 묻어서 왔나 싶어 솜에 알코올을 묻혀 닦으려고 보니 다름 아닌 가슴 한쪽에 새긴 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8년 나의 승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혼자서 몇 번이고 생각해봐도 그녀에게서 들은 적도 없는 이름. 가족, 친구, 그중 누구도 승아란 이름은 없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 윗옷은 벗기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행동을 했었나? 결혼까지 미루던 비밀 열쇠를 보게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온 간호사가 수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분 연락됐어요. 남편? 네, 출발했대요. 20분 정도 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알겠어요. 동의서 받고 바로 시작하게 준비합시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승아란 이름과 남편이란 사람의 존재, 그 모든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물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제발 살아나기만 해서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하면서 몇 번이고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면서 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살려야 한다라는 제 간절함으로 수술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다행히 그녀도 일주일간 회복 기간만 거치면 정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묻고 싶은 이야기가 몇백 개가 넘었지만 우선은 그녀의 회복이 먼저였기에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의서를 쓰고 간 남편이란 사람도 승아란 이름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남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찍 알게 돼서 똥을 피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도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유부녀를 만나 바람을 피우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까지 한 바보가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퇴원하고 바로 다음 날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드디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결혼했었어? 나하고는 바람 피운 거고. 그런데 난 거기다 프로포즈까지 했으니 시간이 필요했겠네. 아니,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은 전 남편이야. 그럼 승아는 누구야? 가슴에 이름까지 새겼던데. 수술 잘 시켜줘서 고마워. 당신이 해줘서 안심돼. 묻잖아. 승아가 누구냐고. 내 아이야.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녀와 만나는 동안 모든 것을 나눴고 시골에서 함께 자란 제 친구들 이름 하나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제 사람이라 확신하면서 지냈는데 감쪽같이 그녀는 아이부터 남편의 존재까지 숨겨왔다는 게 배신감이 들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저에게 말을 해줬더라면 고민해볼 여지 정도는 있었을 테니까요. 잠깐 놀 남자가 필요했니? 아니야. 진심으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내가 정리하고 가고 싶었어. 사실 그날 처음 당신 만났을 때도 전 남편 때문에 다친 거였어. 내 이야기 안 믿어도 되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들어줘. 전 남편이란 인간 술만 먹으면 완전 개가 돼서 애 낳자마자 그 사람 때문에 몇 개월 살다가 애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든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 애가 맨날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 잤거든. 그래서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거짓으로 대한 적 한순간도 없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말 못했던 것 뿐이야. 솔직히 말 못해서 미안해, 정말. 그리고 속이고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거절한 거고. 말하려고 계속 시도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말했으면 자기하고 사귀지도 못했을 거고 사귄 뒤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웠어. 아, 양심은 있다 이거네. 용서해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정말. 그 길로 그녀의 집을 나와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부어라 마셔라 속이 아리게. 아니, 그렇게 해야 잠시 정신이라도 잃고 그간의 일을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리 말을 해줬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다면 그녀 말처럼 시작조차 할 수 없었겠죠. 과연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아이와 전 남편까지 제가 잘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진 여자면 사랑하지 못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 못된 놈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손에 일도 잡히지 않아서 잘못하면 이러다 큰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휴가를 결정하고 갈 곳이 고향 집밖에 없어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도 제 선택을 기다리고 존중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어느 날은 마음이 그녀에게 달려가기도 하고 다시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큰 생각 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를 돌보고 농사를 거들며 바쁘게 보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런 틈 사이에서도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죠.
그녀가 말을 못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은 진실했으니 과거를 함께 잘 정리하고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생각해 저희 부모님에게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 언제나 제 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지원군인 부모님께 조언을 들어야겠다 생각해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만 변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오래 산다. 그리고 사랑은 뭐든 이기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않니? 라는 짧고 굵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며칠간의 고민과 몇 달간의 이별 끝에 힘겹게 그녀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근데 통화음만 연결이 되더니 두어 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녀 또한 비겁하게 도망간 남자는 아무래도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고 몇 달 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처음 제게 내뱉은 말은 다름 아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 판단이 되었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녀의 집으로 뛰쳐갔죠. 그리고 도착해 그녀를 봤을 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그릇과 가전은 전부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녀는 주방 한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세영 씨, 이거 다 누가 그런 거예요? 혹시 전 남편이란 사람이 또 온 거예요? 또 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하니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데 터져나오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와 병원으로 갔고 처치가 필요한 부분은 처치를 하여 그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녀에게 소독약을 발라주며 정말 멋없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 보호자가 돼서 당신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 전 남편도 내가 어떻게든 법적으로 조치 취해서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게.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 말고. 옆에 당신이 없으니까 알 것 같더라고. 내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걸. 이렇게 제 진심을 꾹꾹 담아 이야기하니 그녀 또한 그제서야 절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의 결혼 약속 후 그녀의 전남편을 단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나게 된 그녀의 전남편은 생각보다 아주 치졸하고 찌질한 남자였어요. 전형적인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며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었어요. 제 앞에서 굽실대는 꼴이 정말 보잘것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협박을 하는 순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할 테니 그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2번 다시 그럴 일 없다고 하여 각서도 받아냈고 그 각서 들고 공증까지 다 받아놓았죠. 그리고 절 만나고 난 날 그놈이 예비 신부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네 주제에 능력도 좋아 의사 남편 만났냐며 잘 살라고 2번 다시 연락 안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 예비 신부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저희 부모님 예의 바른 예비 신부를 보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예비 장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게 면목 없다며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장모님에게 지난 날은 다 잊으시고 처음 시작하는 저희 앞날에 행복만 빌어달라며 위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비 신부 또한 저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젠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예비 신부의 선택에 따른다고 했어요. 주변에 제 사정을 아는 몇몇 지인분들은 제 결혼 생활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모두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나요?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배우자와 싸우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서로 이해하며
한 걸음씩 물러나 양보하기로 예비 신부와도 약속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혼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비 신부의 아픔까지 안아주며 행복하고 의사로서도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제가 예비 신부와 잘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듣고자 용기 내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서 병원 찾아오시는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사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